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관련해서 수학 영역 총평 및 해설 진행하게 될 범에드학원 총괄원장 한세아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어저께 9월 평가원 시험 치르느라 우리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시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남은 기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하셔서 일단 우리 여러분들 모두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9월 총평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이제 6월 평가원과 그리고 이번 시험을 저희가 좀 비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평가원 좌측에 이제 해당 점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치른 이제 9월 평가원 수학 이제 현재 가채점 점수죠, 그렇죠? 가채점 점수 기반해서 일단 등급 컷을 한번 이제 표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저께 실제로 시험을 치르면서 이제 뭐 느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현장에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분명히 6월 평가원 시험이나 또는 예전에 치렀었던 수능보다는 좀 확실히 낮아졌다. 즉 다수의 학생들이 현장에서 좀 풀만했어요. 내지는 그래도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의 빈도가 분명 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어떤 등급 컷에서도 일단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확률 통계부터 살펴보면 오랜만에 이제 1등급 컷이 90점이 넘는 형태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과 기하 역시 이제 기존 점수보다는 어때요? 이제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정도 맞춰야만 이제 1등급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지금 등급 컷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그 밑에 이제 2등급, 3등급, 4등급이 이제 해당 이제 점수에서 약 10점 정도, 즉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계속 이제 어떤 커트, 등급 컷이 구성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뒤에 가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번 시험 역시 공통교과가 선택교과에 비해서 좀 더 학생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 있었던 부분이고 반면에 선택 과목은 확률 통계, 미분적 분학, 기하 과목 모두 좀 무난하게 출제된 부분이라고 여겨지면서 다음과 같이 등급 컷이 보여지지 않나 일단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시험을 좀 이제 국어 시험과도 좀 같이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좀 이제 의미가 생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개정교육과정 이후 21수능, 22수능, 23수능 전부 수학 같은 경우 불수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평가원 시험 또한 일단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학 교과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도 비례해서 높아져? 표준 점수도 비례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이 수학에서 벌어진 격차를 다른 과목을 잘 봤다고 해도 사실 좀 극복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련 사항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수학 과목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드디어 수학과 그리고 국어 과목에 있어서 지금 최고점 그리고 그 밑에 순차적으로 보이는 이제 1, 2, 3, 4등급 표준 점수를 보시면 알 테지만 지금 어때요? 그렇습니다. 표점이 일단 비슷합니다. 지금 표점이 지금 수학과 국어에 있어서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있어요. 당장 우리가 지난 6평만 비교해서 보더라도 수학 만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어때요? 150점이 넘었었죠. 그리고 반면 국어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아도 140점이 안 됐습니다. 130점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약 15점 이상의 점수가 똑같은 원점수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벌어졌고 그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쨌든 그 격차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수학을 잘 보면 입시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형태였는데 일단 이번 9월 평가원 시험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원이 어느 정도 조절을 하였다. 즉 국어와 수학 둘 다 비슷한 표점 정도가 형성되게끔 하면서 물론 국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한 과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과목이
특정 과목을 잘 봤을 때 더 유리하고 좀 불리하게끔 하는 형태를 평가원에서 줄이려고 좀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였다라고 일단 생각될 수 있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지금 다음과 같이 유사한 표점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치르게 될 수능 시험 또한 이런 형태와 비슷한 급간의 어떤 표준 점수가 형성됨을 목적으로 하여 평가원에서 시험 출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시험 관련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응시한 9월 평가원 수학시험은 이제 쉬워졌던 건 맞습니다. 쉬워졌던 거 맞고요. 이제 현장에서 푼 여러분들 또한 분명 이전 시험에 비해서 점수가 조금은 더 오를 수 있는 시험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을 텐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단 먼저 이제 평가원 기조였죠. 그쵸? 우리 6월 평가원 시험이 종료되고 평가원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 그렇습니다. 킬러 문항을 어떻게 배제하겠다. 그리고 어떤 서울과 지방 또는 소도시 이런 데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부분을 어떤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평가원에서의 어떤 기조 변화를 예고했었는데 지금 9월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번 현장에서 응시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소위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불렀었던 몇 번? 15번, 22번, 30번 이런 문항들이 전부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 시험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쉬워졌고 사실상 우리는 해당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기엔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분명 이런 문항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뭔가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시험을 치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킬러 문항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로 밑에서 이어지는데 소위 말하는 단답형 문항 또한 무난하게 출제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준킬러 문항 중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의 난이도도 낮췄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킬러 문항 배제와 연계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단답형 문항은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오답률이 높은 문항입니다. 아무래도 객관식이 아니고 어떤 주관식으로 답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허수 학생들이 찍기가 어려운 문항 구조죠.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문제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오답률은 높아지고 문제 난이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오답률을 갖고 있는 게 단답형 문항인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오답률을 좀 더 낮추기 위하여 일단 단답형 형태는 무난하게 좀 더 쉽게 내려고 평가원에서 준비를 하였고 반면에 변별력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특히 4점짜리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학생들을 좀 변별할 수 있게끔 좀 난이도가 있는 형태의 문제가 등장했음을 우리는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쉽다라고 느꼈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좀 잘 안 풀려. 내지는 뭔가 그 과정 자체를 쭉 계속 이어져 갔는데 끝까지 어떤 결론을 못 내.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계산량이 좀 많았어요. 계산량이 좀 많았고 우리 입장에서 조금 정제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좀 불편한 연산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기조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실 때 이런 부분 입각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되 특히 계산 관련해가지고는 좀 불편한 계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착안해 주시고요. 결국 이 부분에 맞춰서는 어떤 수학적인 피지컬, 즉 여러분들의 어떤 전반적인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그리고 좀 보정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평가원 시험이고 뭔가 기조가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좀 참신한 문항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신유형이라고 얘기할 법한 참신한 문항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서 보였었던 기조와는 다른 새로운 기조가 파생되는 부분이므로 이런 요소들과도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형태들 중에서 고1 수학.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시점부터는 수원, 수투, 선택 과목 중심의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6월 평가원 시험, 9월 평가원 시험 이런 부분들을 지켜봤을 때 일단 기조 자체가 어떤 고1 때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을 계속 좀 등장시키고 어떤 문항 내에서 개념과 개념을 결합시키면서 즉 연계하여 지금 출제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특히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뭐 항등식이라든지 근해분리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방정식과 같은 소재를 우리 이제 어떤 문항들과 같이 연계 지어서 내려고 하는 어떤 좀 의도를 보였고요. 이런 부분 역시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1 수학 관련해가지고도 어쨌든 여러분들의 학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여겨져요.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이 고1 수학과의 연계, 고1 수학의 학습이 진짜 여러분들 고1로 돌아가서 그때 내신 준비하듯이 학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1 과정 때 공부했었던 어떤 심화 개념을 공부하라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그때 공부했었던 교과 개념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수원, 수투, 선택 과목에 적절하게 구석구석, 요소를 여러분들께서 잘 정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고1 수학이 뭔가 좀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좀 헷갈리는 게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내가 어떤 걸 공부했었지? 그래, 이런 걸 사용했었지? 이런 걸 언제 했었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입각하셔가지고 현재 우리가 시험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학습, 즉 수원, 수투, 선택과 관련된 부분과 계속 뭔가 연계지어서 생각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과 같은 부분이 일단 이번 시험에는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현재 평가원에서 수학 시험을 출제하는 기조는 변하는 중이고 지금 9월 평가원 시험은 제법 잘 만들어진 시험이다. 무엇에 입각해서? 평가원의 의도에 입각해서 킬러 문항은 배제하고 뭔가 학생들의 변별력은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는 줄일 수 있는 그러기 위한 시험으로서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그리고 잘 출제한 시험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남은 기간 이제 9월 평가원 시험 그리고 우리 올해 초에 같은 6월 평가원 시험 등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능에서의 어떤 고득점을 위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파이널 학습을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루어오신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오늘 기준에서 약 10주, 이제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수능까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마무리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가 지금 점수에 비해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어쩌면 유지되거나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여러분들의 어떤 대학을 어쩌면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고 시간이니 남은 기간 동안 잘 파이널 학습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수학 교과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볼게요. 일단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됐잖아요. 사실 그동안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제 수학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15번이라든지 22번이라든지 뭐 30번이라든지 이런 문항들은 사실 뭐 좀 손도 대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제 85점 이상, 88점 이상의 좀 고득점을 바라는 거는 일단 뭐 나의 몫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뭐 내가 하는 거 그냥 해야지 라면서 이제 본인을 좀 그렇게 살피면서 학습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지금과 같은 구조의 시험이 등장하면 제 기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소위 말해 이제 상방, 한계점이 무너지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이라면 사실 현 시점에서 이제 뭐 약 60점이나 70점 받았었던 친구들이 이제 수능장에서 뭔가 92점 이상의 좀 고득점을 받는 경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리고 빈도수도 높지 않은 형태가 이제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학생들을 이 정도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결국 22, 15, 30번 또는 29번 이런 초고난도 문항들을 현장에서 풀어내야만 했고 그 문항들을 풀기 위해선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킬러 문항이 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상방이 배제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은 정말 60점, 70점 받았지만 이번 수능 여러분들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는 시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역전할 수 있는 순간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고 숙지하셔가지고 남은 파이널 학습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사전 문항, 사실 이제 2, 3점 문항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시험도 치러보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교과 학습이 됐다면 사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에요. 결국 학생들과 학생들을 등급을 가르고 변별하는 것, 이제 사전 문항이 될 텐데 이 사전 문항을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하게 본인들이 해야 될 행동 영역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항이 있으면 문항과 관계된 소재가 있고 그리고 그 소재에 맞는 상황과 조건이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소재와 상황과 조건에 맞춰 이런 부분들이 보였을 때 나는 일단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렵다고 또는 길다고 복잡하다고 안 하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해야 할 건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시면서 좀 정리하시고 연습하신다면 분명 현장에서의 의미가 더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번 시험에서 특히 보였었던 어떤 부분? 계산. 그렇죠? 이제 과거의 시험보다 좀 더 계산적으로 불편한 형태나 불편한 식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계산이 까다롭다고 또는 복잡하다고 그냥 문항 자체를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당연히 그 문항을 우린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약간 복잡해지고 약간 길어진 것 뿐입니다. 반드시 연습하시면서 학습하시면서 어떤 그런 조금 복잡한 계산 문제더라도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끝까지 해보셔야 돼요. 결국 계산 문항, 복잡한 문항 같은 경우는 내가 끝까지 해보았냐, 해보지 못했냐에 따른 경험으로서 판가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내가 끝까지 도전해서 계산을 하고 연산을 마치시면 그리고 그게 2번, 3번, 10번 반복해서 이어지면 여러분들은 성장합니다. 계산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학적 피지컬을 늘리시면서 뭔가 내 힘으로만 좀 문항을 끝까지 풀어보는 것도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뭔가 학습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는 시험은 결국 뭐예요? 수능입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문항을 푸는 거고요. 우리는 그 시험과 그 문항 내에서 내가 30번 문제를 맞췄든 9번 문제를 맞췄든 결국 똑같은 4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험이고 결국 시험이라는 건 고득점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제대로 시간 분배를 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능이라는 시험은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갔을 때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경험하지 못했었던 어떤 굉장한 압박감과 또는 긴장감과 어쩌면 부담감이 올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럼 당연히 평시보다 내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위축되거나 조금 이제 더 긴장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힘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좀 어떻게 문항들을 풀어가는지에 대한 시간 분배를 할 것인지 루틴, 본인에게 맞는 루틴을 짜셔가지고 그 부분에 맞춰서 뭔가 기계적인 연습, 반복적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장에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문항이 나에게 등장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개의치 않고 내가 그냥 계속 해왔었던 루틴대로 시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수능이라는 시험을 이제 치르시는 중에 뭔가 한 가지 이제 본인의 실전력이 강화됐으므로 좀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린 뭐도 해야 된다?
결국 우리는 시험 시간이 정해진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루틴을 가지고 그 시험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치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연습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수능장에서도 내가 했었던 그 부분을 똑같이 맞춰나가보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남은 기간 파이널 학습을 하시면서 좀 반드시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제 9월 평가원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쵸? 9월 평가원 시험이 끝났고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수능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상방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얼마만큼의 학습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수능장에서 지금까지 획득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마무리와 충분한 학습을 통해서 가장 받고 싶었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이제 목표했었던 그 점수를 이번 수능장에서는 꼭 획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의 고득점과 그리고 수학 학습을 위해서 이제 많은 케어와 조언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문항. 뭔가 이제 의미 있는 몇 문항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항을 같이 살펴보면서 좀 해설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12번 문항부터 좀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번 문항은 우리가 원래 이제 15번 문항에서 봤었던 수열의 귀납적 추론이 좀 더 라이트한 버전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이제 해당 문항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우리가 적절히 나열하고 그리고 좀 관찰하는 부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일단 체킹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같이 나열 관찰을 해보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제 해당식을 만족하게끔 하는 A1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점화식, 즉 관계식 자체가 A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나열하는 과정에서 먼저 A1 초항이 홀수일 때와 그리고 제 A1이 짝수일 때, 즉 두 가지경으로 나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1이 홀수인 경우부터 먼저 나열을 하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1이 홀수니까 우리 몇 번째? 위에 있는 걸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A1이 보이면 그 다음에는 A2 같은 경우는 A1 더하기 1 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A1이 홀수였으니까 A1 더하기 1은 어떤 수? 짝수가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짝수니까 세 번째 항을 관찰할 때는 어떻게? 2분의 1 A1, 즉 2분의 1 A1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항, 즉 A3를 2분의 1 곱하기 A1 더하기 1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값은 우리가 아직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식을 토대로 뭐 해야 돼요? 네, 구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A3가 홀수라면, 즉 주어진 항이 홀수라면 아마 다음 항은 해당 식에다가 얼마를 더한 1을 더한 값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일 거고요. 만약 A3가 짝수라면 A4의 값은 해당식 A3에다 몇 배한 2분의 1배한 형태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A1이 홀수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A1, A2, A3, A4를 나열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2와 A4의 합이었으니까 그럼 한번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A3가 홀수일 때, 즉 다음과 같은 값이 A4일 때를 생각한다면 뭐 해당 식의 값이 얼마가 되게끔 이제 40이 되게끔 우리가 연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계산 과정을 이어가 주면 2분의 3 A1 더하기 2분의 5는 뭐 40이다.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양변에 뭐 2를 곱해주면 따라서 3A1은 75, A1은 얼마? 2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주어진 건 A3가 뭐가 될 때? 이제 홀수가 될 때라고 했으니까 A1의 값이 다한 것 같을 때 실제로 A3가 홀수가 되는지를 살펴봐야겠네요. 그래서 25를 해당 식에다가 넣어보면 25 더하기 26 곱하기 2분의 1, 13이 되므로 이때 A3는 13, 즉 홀수인 게 맞습니다. 따라서 25는 우리가 찾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가능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A1이 될 수 있는 값 하나, 25 이제 적어두고요. 두 번째, A3가 만약 짝수였다면 우린 A4의 값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과 이제 2분의 1 곱하기 두 번째 항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냥 4분의 1이라고 바로 써버릴까요? 그래서 해당 식의 값이 얼마가 되게끔 이제 40이 되게끔 그래서 연산을 하면 이제 뭐 4분의 5 A1 더하기 1이 되고요. 따라서 A1 더하기 1은 32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1은 31이 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뭘 살펴야 돼요? A3가 짝수인지를 살펴야 되니까 A1이 31이면 31 더하기 32고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16이니까 이번에도 A3가 짝수가 되고 있네요. 따라서 A1은 얼마일 수도 있다? 31일 수도 있다. 그래서 A1이 이제 홀수일 때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가능할 수 있는 수를 체킹해봤고요. 그럼 두 번째, A1이 뭐가 되는 경우? 짝수가 되는 경우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A1이 짝수일 때를 생각해보면 일단 마찬가지로 A1이 나열되고 A2 같은 경우는 A1이 짝수니까 이제 2분의 1배를 해서 우리가 표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A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2분의 1 A1 같은 경우는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어떨까요?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 풀어볼게요. 즉 2분의 1 A1이 무슨 수일 때와 홀수일 때와 2분의 1 A1이 무슨 수일 때 그냥 짝수일 때로 나눠보고요. 한 번 더 우리는 이제 해당 식을 바탕으로 2분의 1 A1이 이제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가지고 이제 다음 항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A1 더하기 1이 무슨 수라면 홀수라면 아마 그 다음 A4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짝수였다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지금 밑에 있는 경우에서도 홀수였다면 그리고 이제 짝수였다면 우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 이제 항들을 뭐 할 수 있음을 나열할 수 있음을 일단 얘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주어진 식의 값들이 일단 홀수 그리고 뭐 짝수 마찬가지 홀수 짝수 홀수 이제 짝수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항들을 나열한 거니까 이제 해당 식이 만족되는지를 뭐 해서 직접 연산해 가지고 이 녀석을 연산해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형태대로 토대로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A2 그리고 A4가 될 수 있는 값을 더해주면은 A1 더하기 얼마? 그냥 2가 돼버리네요. 그쵸? 그래서 A1 더하기 2는 얼마가 돼야 되니까? 40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A1이 얼마다? 38 이 됨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A1이 38이면 2분의 1 A1은 얼마니까? 19니까 무슨 수가 되고 홀수가 되고 그렇죠? 홀수가 되고
38, 19에다가 1 더하면 20이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홀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A1이 38인 경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같은 메커니즘을 계속 이어가 보면 이번에는 2분의 1 A1 더하기 4분의 1 A1 더하기 2분의 1이 얼마가 되는 이제 40이 되는 경우를 따져볼 거고요. 양변에 4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3A1 더하기 2가 160. 따라서 3A1은 158. 3A1은 이제 158. 그럼 A1은 어떻게 돼요? 3분의 158이 되면서 뭐가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연수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찾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밑에 있는 경우, 이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2분의 1 A1 더하기 4분의 1 A1 더하기 1이 얼마? 40이 되는 경우니까 마찬가지로 연산을 해주면 이제 4분의 3 A1이 39 따라서 A1은 결국 52가 되는 형태인데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볼게요. A1이 52가 되면 앞에 있는 항은 26이 되니까 일단 짝수인 게 맞고 A1이 52면 여기 있는 항은 13이 되니까 홀수인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 형태 역시 문제에서 얘기한 짝수 홀수가 이제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A1이 될 수 있는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짝짝인 경우, 즉 2분의 1 A1과 이제 8분의 1 A1을 더해서 누구를 만드는? 40을 만드는, 즉 8분의 5 A1이 40이 되기 위해선 A1이 64가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맞춰보면 A2는 32가 되니까 짝수인 게 맞고요. 16이니까 짝수인 게 맞고요. 따라서 주어진 형태대로의 나열이 가능하게끔 됩니다. 즉 A1은 얼마가 될 수도 있다? 64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은 결국 25, 31, 52, 그리고 누구까지? 64까지를 전부 더해서 나온 결과값 172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항입니다.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꼈을 법한, 즉 나름 이 주어진 시험에서 변별력이 있었던 문항 중 하나로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맞추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서 뭔가 연산까지 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가 지금과 같이 0보다 작은 구간과 0 이상 구간에서 구간 분할되어 함수가 등장해 있고요. 일단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네요. 해당 구간에선 뭐하고 감소하고 해당 구간에선 뭐한다? 증가한다. 즉 어떤 함수가 마이너스 1 이하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마이너스 1 이상 구간에선 증가한다. 일단 이 부분이 결국 주어진 문항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것들 중 함수의 증가 감소는 누구랑 관련 있다? 그렇죠. 도함수의 부호와 관련 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즉 어떤 구간? x가 마이너스 1 구간에서는 이제 f'이 뭐가 돼야 되고 감소해야 되니까 음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주어진 마이너스 1 이상 구간에서는 도함수 f'이 뭐 이상이 되게끔 0 이상이 되게끔 하는 형태를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문제에선 누가 나왔지만 3차 함수 fx가 나왔지만 해당 문제는 누구에 관한 걸 찾는 게 f'에 관한 걸 찾는 게 필요하므로 우리의 일단 시작은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널 누굴 찾아서 도함수를 찾아서 일단 과정을 이어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1번. 주어진 함수를 뭐 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일단 도함수에 대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구간 분할 함수를 미분해 보면 이제 음수 구간과 그리고 양수 구간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도함수가 나옴을 확인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건 결국 누굴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뭐가 반드시 바뀌어야만 된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만 된다. 즉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는 0 이하 값을 갖고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도함수는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일 때 누구를 지나야 되는 게? 그렇죠. x축 0을 지나야 되는 게 일단 필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과 같이 지나야만 음수에서 양수로 부호 변화가 가능한 거죠. 즉 우린 해당 식을 만족하는 첫 번째 식을 결국 x에다가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얼마가 되게끔? 0이 되게끔 하는 식을 먼저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일단 b의 값이 뭐랑 같다? 2a-1과 같다 라고 일단 얘기하는 게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제 a 더하기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거니까 어쨌든 해당 요소와 관계된 어떤 부등식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과정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어쨌든 마이너스 1 이하 구간에서는 계속 음수, 그리고 마이너스 1 이상 구간에서는 계속 양수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한번 시각적으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수 구간에선 지금과 같이 생긴 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일단 그리기 좀 더 좋게 을 해보면 일단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해당 식 역시 뭐 다음과 같이 식을 써보면 일단 공교롭게도 두 함수 전부 누구를 대칭축으로 갖는 마이너스 a를 대칭축으로 갖는 함수가 보임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음수 구간에서나 양수 구간에서나 우리 눈에 보이는 함수 f'x는 현재 0과 마이너스 2a를 지나는 2차 함수이므로 그 사이에 있는, 즉 중간에 있는 중간값인 마이너스 a를 대칭축으로 갖는 함수가 나오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너스 a, 즉 대칭축이 이제 0 기준하여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그림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토대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그 다음 과정을 이어가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1, 먼저 마이너스 a가 0 이하일 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a가 0 이하란 얘기는 대칭축이 어디 있어? 그렇죠. 0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한번 함수를 그려보면 우리가 그릴 함수는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축이 얘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 이상 구간에선 항상 양수값을 가져야 되므로 일단은 y축과 만나는 지점이 누구보다 0보다는 위에 있게끔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측에 있는 함수 역시 누구를 마이너스 a를 대칭축으로 갖는 함수일 테므로 아마도 뭐 이런 형태가 지금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다음과 같이 어떤 양수 구간에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며
지금과 같이 마이너스 b라는 점을 y절편으로 갖기 때문에 두 함수는 서로 y축 위에서 만나게 될 거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지금처럼만 우리가 함수를 그려낼 수 있으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도함수가 0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우측 구간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0 이상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린 이 형태, 이런 그림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식으로 표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마이너스 a는 0 이하였으니까 그럼 당연히 a는 뭐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0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지금 유의미하게 봐야 될 건 무슨 값이 마이너스 b라는 y 절편 값이 어디보다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해당 값이 0보다 밑에 있다면 뭔가 올라갔었던 게 내려가면서 즉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1 이상에서 음수 구간이라는 게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할 얘기가 결국 마이너스 b도 뭐 이상, 0 이상. 다시 말하면 b는 뭐 이하, 0 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 앞에서 b의 값이 뭐임을 봤었기 때문에 2a-1임을 봤었기 때문에 우리는 b값 대신 2a-1을 넣어주면 결국 해당 식을 만족하는 a는 2분의 1 이하이고 지금 a는 0 이상이었으므로 결국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건 누구의? a 더하기 b의 최대와 최소였기 때문에 일단 a 더하기 b 값을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b의 값이 2a-1이었으므로 a 더하기 b는 3a-1 값이 될 거고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은 결국 a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a의 범위 0 이상 2분의 1 이하가 되면 해당 식을 만족할 수 있더라는 추후에 우리가 구하게 될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옆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b는 3a-1이고요. 그리고 해당 식을 만족하는 이제 a 중 하나는 일단 이런 식이 만족한다. 이걸 일단 옆에 기재해 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언급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마이너스 a가 0 이하 구간에서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a가 누구보다 큰, 즉 양수 구간에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면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마이너스 a가 양수 구간에 있으면 즉 대칭축이 이번엔 0 기준 오른쪽에 있는 형태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릴 함수는 일단 음수 구간에서는 그냥 어때요?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쭉 올라가는 형태의 함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수 구간의 함수 또한 이제 주어진 마이너스 a를 대칭축으로 갖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면서 얘를 대칭축으로 하는 함수를 그리게 될 텐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려내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즉 대칭축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차 함수는 무슨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최소값이 어떻게 돼버리면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즉 마이너스 값을 갖는 지점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마이너스 1 이상 구간에서 f'은 0 이상이다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당 함수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뭐 이상이 돼야 된다? 0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a에서 나오는 거니까 즉 마이너스 a 곱하기 a 빼기 b를 해보면 우리는 해당 최소값이 얼마임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임을 알 수 있고 우린 주어진 식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다음을 만족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은 b 이상이다. 이런 식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구했었던 첫 번째에서 구했었던 식이 있었었죠? 어떤 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A와 B 사이의 관계를 구해냈었잖아요. 즉 B가 얼마였어? 이제
3a-1이었었으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b는 2a-1이었었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식에다가 이 자리에 대신 누구를 넣어보면 2a-1을 넣어보면 이제 누구 값? a 값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 우리는 a제곱 더하기 2a-1이 이제 뭐 이하가 돼야 되니까 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해당 식을 뭐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요. 근해 공식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런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끝연산, 마무리 연산은 보통 인수분해가 되거나 뭔가 문제에서 제시하는 부분을 만족하는 형태가 좀 예쁘게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구평에 등장했었던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당황을 좀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 막상 현장에서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뭔가 귀결이 돼버리면 이상하잖아. 왜? 이거 A값 구하기 불편하니까. 근해 공식 구해야 되니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비단 이번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번 수능 또는 앞으로의 이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도 이제 해당 형태의 꼴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당 식을 토대로 근해 공식을 적용해보면 결국 우리는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사이에서 존재해야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린 대전제 a가 무슨 수였다? 음수였다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교집합을 찾으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0보다는 작다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A의 범위, 즉 0과 2분의 1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에서 확인한 범위 A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 이상 0 미만이라는 걸 합집합해보면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이 A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와 그리고 A는 2분의 1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는 얼마였어? 3a 빼기 1이었기 때문에 누구 값이 크면? a 값이 크면 a 더하기 b도 큰 값이고요. a 값이 작으면 a 더하기 b 값도 작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우리는 a 더하기 b의 맥스 값은 즉 a가 얼마일 때? 가장 큰 값일 때 2분의 1일 때 우리 맥스 값이 얼마로써? 2분의 3-1, 2분의 1로써 나올 것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니멈 값은 a 값이 누구일 때?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일 때, 즉 a 대신 해당 값을 넣어본다면 이제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즉 2분의 1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뭐 해주시면 빼주시면 우리가 문제에서 찾는 답 2분의 9 더하기 3루트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3번 문항 같은 경우 우리가 그동안의 시험에서 많이 보지 않았었던 뭔가 새로운 형태일 수 있고 지금과 같이 어떤 A의 범위를 나눠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유형을 관찰하는 부분은 어쩌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공부했었던 근해분리 요소와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복기를 해보시면 유의미해 보입니다. 네, 다음은 22번 문항입니다. 일단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2번 문항은 사실 그동안 가장 고난도 문항,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이 출제됐었는데 확실히 이번 9월 평가원 시험에서는 지난 6편보다도 더 일단 22번 문항에 힘이 좀 빠진 부분이 보여집니다.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 잘 학습하시면 풀 수 있는 문항이시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함수의 부정적분을 라지 fx와 라지 gx라고 일단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함수, 해당 적분들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때 1부터 3까지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일단 먼저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족권을 좀 살펴보면 이제 1부터 이제 3까지 1부터 x까지
일단 다음과 같은 식이 지금 등장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참 많이 본 형태의 꼴이죠. 그렇죠? 어떤 함수? 정적분으로 표기된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적분으로 표기된 함수가 등장하면 우린 필연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동이 있죠. 뭐 할 거야? 그렇죠. 대입하고 미분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x를 이제 아래 끝과 똑같은 값을 갖게끔 1을 넣어 볼 거고요. 그래서 1을 넣으면 좌변의 값이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래서 1을 넣으면 좌변의 값이 0이 되니까 1 곱하기, 따라서 우린 f1의 값이 얼마다? 3이다 라는 식을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정적분 함수는 뭐 한다? 그렇죠. 미분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해가지고 주어진 식을 살펴보면 좌변은 이제 fx가 되고 우변은 지금처럼 보여진 식을 미분해야 되니까 곱 미분해 주시고 나머지 값들을 미분해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x가 서로 소거가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xf'(x가) 얼마? 4x가 됨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 해당 식은 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니까 일단은 x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양변을 x로 나눠보면 결국 f'x는 4가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f는 지금 다항함수니까, 즉 도함수도 다항함수, 연속하는 형태가 될 테이니 우린 그대로 f'x를 전체 실수 구간에서 4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따라서 우린 해당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뭐 해보면 도함수가 나왔잖아요. 얼마? 4라는 상수함수라고. 근데 문자에서는 fx가 무슨 함수? 다항함수.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몰 fx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즉 4x 더하기 이제 어떤 상수의 형태인데, 그렇죠? 해당 함수는 누굴 지나야 되니까 f1은 3을 지나야 되니까 결국은 1,3을 지나는 형태이므로 우리는 fx가 얼마다? 4x-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족권을 토대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이제 함수 fx가 4x-1이 됨을 얘기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린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fx, gx 그래서 이제 해당 식의 형태가 이제 나와줬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요소는 선생님도 이제 수업하면서 좀 많이 등장을 시켰었던 요소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또는 어떤 소재나 상황을 관찰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꼴이 등장하는 건 뭐 할 거다? 빈번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형태는 그냥 하나의 정리로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인 거죠. 우리는 fx 곱하기 gx를 뭐 한다면? 미분한다면 어떤 형태? 위에서 보여지는 형태꼴이 무엇할 거다? 등장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좌변에 등장한 식은 라지 f, 라지 g의 곱을 뭐한 형태? 미분한 형태의 도함수다. 따라서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의 값과 똑같은 형태, 즉 8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이 되는 형태인 거니까. 그렇죠? fx, gx의 도함수가 얘가 되는 형태니까 우리 이런 꼴 보면 양변 뭐 하고 싶어요? 부정적분 하고 싶잖아. 그럼 우린 결과적으로 라지 f, gx가 결국 이 녀석을 뭐한 형태와 같다? 적분한 형태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가 지금과 같은 형태가 나올 거라는 것도 어디에서? 두 번째 조건, 나 조건에서 찾아낼 수 있는 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가조건과 나조건을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얘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해요.
일단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뭐 1부터 3까지 gx의 정적분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냥 gx를 구해가지고 뭐 정적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쩌면 우린 gx의 누구라니까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라지 gx를 구해서 뭐 라지 g3 마이너스 뭐 라지 g1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보입니다. 뭐가 됐든 우리는 결국 스몰 g 또는 라지 g에 관한 언급을 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에게 제시가 된 조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다. 스몰 fx에 대한 정보가 있고 라지 f와 그리고 라지 g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를 풀면서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 이제 그 다음 결국 우리는 주어진 식을 토대로 누구에 관한 얘기를 뭔가 라지 g에 관한 얘기를 또는 스몰 g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요소만 가지고 뭔가 그 다음 방향, 그 다음 과정을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우리는 fg가 결국 무슨 함수라고 나왔으니까? 다음 함수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이런 부분을 뭔가 살려가지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스몰 fx가 4x-1이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식을 적고 나면 상수는 c1이라고 쓸게요. 라지 fx는 2x-x 더하기 c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식 알고 있잖아. 어떤 식?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가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 다 공부했어. 언제? 옛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식과 식의 연산, 식과 식의 곱,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2x제곱, 즉 x제곱 2차식. 근데 gx랑 곱했는데 몇 차식? 4차식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린 여기서 라지 gx 또한 몇 차식이 돼야 된다? 2차식이 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착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더불어 최고차항끼리 곱했을 때 어쨌든 우린 그 결과 개수가 뭐가 나와야 되니까?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미 라지 f의 개수 2가 있기 때문에 라지 gx는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차항과 상수에 대해서는 좀 아직 언급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일단 ax 더하기 b라고 주겠습니다. 그럼 이젠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어쨌든 라지 fx에 관한 언급과 라지 g에 관한 언급을 일단 우리가 지금처럼 해냈잖아. 그럼 이젠 뭐 해야 돼? 여러분들께서 우직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죠. 뭐를? 얘랑 얘의 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곱이 지금과 같이 표현됨을 문제에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결국 이 부분을 만족하게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값들을 찾아놨어야 되는 게 결국 우리가 해당 22번 문항을 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두 함수, 두 식을 뭐 해볼 거야? 곱해가지고 이 결과가 이제 2x4제곱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가 나오게끔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연산 과정을 한번 이어가 보면 결과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올 거라 그랬죠. 그래서 2x4제곱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 즉 무슨 식?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옛날에 공부한 항등식 뭐 해야 했어? 어떤 수치를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찾거나 아니면 계수를 비교해서 찾을 텐데 지금은 좀 마땅히 대입하기가 특정한 수치를 대입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해당 식을 우린 적절히 뭐 해보는 게 전개해서 얘기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좌변을 좀 전개해보면 일단 2x4제곱이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 2a-1 x세제곱이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c1- x제곱 뭐 이런 형태가 등장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ac1 빼기 bx 그리고 뭐 bc1 이제 이런 형태가 결국 우리가 주어진 좌변을 연산했을 때 이제 보이는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식이 이제 누구랑 같은 식? 주어진 우변과 어떤 식이 돼야 된다? 같은 식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즉 각각의 항의 누구 값들도 개수 값들도 전부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우린 지금 누가 필요해? G에 관한 정보. 다시 말하면 A, B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연산, 해당 어떤 과정을 통해서 A, B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산 3차항의 개수 2A 빼기 1은 3차항의 개수 누구랑 같아야 되니까 1과 같아야 되니까 일단 2A-1은 1 따라서 A도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A가 1이면 주어진 식은 C1 더하기 2B-1이 되고 X제곱은 지금 없으니까 여긴 뭐가 돼요? 0이 돼야 되겠네요. 더불어 A는 1이었고 C1 빼기 B가 1창의 개수 얼마가 되고 있으니까 1이 되고 있으니까 우린 두 식을 뭐 해가지고 연립해가지고 그렇죠? 우린 두 식을 뭐 해가지고 연립해가지고 누구 값과 누구 값, B 값과 C1 값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둘이 빼주면 B는 0, C1은 1 이런 값이 나오고요. 어차피 문제에서 우리가 필요했었던 값은 누구랑 누구니까 A와 B였으니까 뭐 더 이상의 값은 이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뭐 자연스럽게 뭐 라디스는 BC1이니까 뭐 0이 될 거라는 것도 사실 관찰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 그리고 B는 0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GX는 라지 X제곱 이제 GX는 X제곱 더하기 X로 표기가 되고 우리가 구할 값은 이제 다음과 같았으므로 결국 G3은 9 더하기 3 그래서 G1은 1 더하기 1을 빼서 10이라는 값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22번의 답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9월 평가원 시험과 관련된 총평을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어저께 치렀었던 시험 역시 결국은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시험을 잘 보셨을 수도 있고 또는 좀 아쉬웠을 수도 있어요. 잘 보셨다고 해서 자만할 이유도 없고 조금 이제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의기소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이고 우리가 치러야 될 정말 진짜 시험은 수능이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치렀었던 시험은 이제 어저께 치렀었던 시험으로서 그냥 끝을 맺고 우린 그냥 그 부분에서 내가 좀 더 모자라고 더 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남은 파이널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이번 수능 수학 기조 관련해서 분명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수능에서도 진짜 킬러 문항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예 안 나올 거다라고 모르신다면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변별력을 갖춘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그래도 소수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또한 역시 이제 평가원에서 학생들의 입시를 위해서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부분을 좀 더 잘 다듬어가지고 수능장에서 수능을 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남은 기간에 학습을 하되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을 좀 가정해 보시면서 이제 마무리 하시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이제 남은 건 수능 시험 하나입니다. 물론 중간에 뭐 학력평가나 어떤 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걸 여러분들께서 치를 수도 당연히 있겠지만 평가원에서 즉 수능을 이제 주최하고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 치르는 시험은 이제는 수능만 남았습니다. 6월 평가원 시험, 9월 평가원 시험 뭔가 바뀌는 기조, 변화된 입시 아마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준비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게 많을 거라고 분명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제 수능장에서 수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이제 캐치하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결국 남은 기간 수능장에서 좋은 성적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학습을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한 거 잘 챙기고 보완해야 될 것들 체크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신다면
당연히 충분히 시험장에서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확신합니다. 저희 더메드 교육그룹은 언제나 우리 수험생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